살인사건의 진실, 에드워드 로카시오 사건. 코럴 게이블스의 고급 주택가,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비극. 2001년 10월 30일, 실비아 매기 로카시오는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음모가 있었을까? 왜 남편 에드워드 로카시오는 이혼 직전에 아내를 잃어야 했을까? 그의 동생 마이클은 정말로 형의 부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한 가정의 붕괴, 탐욕과 증오가 얽힌 이 이야기는 당신을 소름 돋게 할 것이다. 과연 누가 이 비극의 주인공일까? 매기는 왜 죽어야 했을까?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가족 내 배신과 복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낸다. 당신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준비가 되었는가? 2001년 10월 30일, 플로리다 코럴 게이블스의 고급 주택가. 저녁 9시 30분, 조용한 거리를 뚫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통의 전화가 경찰을 호출했다. 누군가 집에 침입했어요. 다급한 신고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끔찍한 장면과 마주했다. 실비아 매기, 45세의 여성은 집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생명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다. 현장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거실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가구는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매기의 몸 주변에는 금속재 접이식 곤봉이 놓여 있었다. 이 무기는 그녀를 공격한 흉기로 보였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증거 수집에 나섰다. 매기의 손에는 방어 흔적이 있었고 이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를 공격한 자는 누구였을까? 집안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멀쩡했다. 이는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매기의 집은 그녀와 남편 에드워드 로카시오가 함께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2000년 6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매기는 에드워드의 외도를 발견한 후 이혼을 요구했고 법원은 에드워드에게 매기와 접촉하지 말라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매기는 19대 아들 에디 주니어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날 밤 에디 주니어는 집에 없었다. 그는 친구와 외출 중이었고 어머니가 혼자 있는 동안 비극이 일어났다. 이틀 후 이웃이 집 근처 덤불 속에서 버려진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충격적인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피 묻은 칼, 수술용 장갑, 베이지색 셔츠, 파란색 셔츠, 그리고 매기의 신용카드와 신분증. 이 가방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경찰은 즉시 이 물건들을 증거로 수집했고 DNA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베이지색 셔츠, 장갑, 그리고 곤봉에서 발견된 DNA는 에드워드의 동생 마이클 로카시오의 것이었다. 마이클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사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는 왜 이 사건과 연관되었을까? 그의 DNA가 현장에 남겨진 이유는 무엇일까? 현장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했다. 매기의 죽음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처럼 보였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가족 내부의 갈등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매기와 에드워드의 이혼 과정은 매우 험악했다. 에드워드는 매기가 재산을 나누려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인 10월 31일 이혼 절차의 중요한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 증언은 에드워드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었다. 과연 이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처음에 경찰은 에드워드 로카시오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의 외도와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매기와의 갈등은 그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있었다. 감시 카메라와 전화 기록은 그가 사건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매기를 죽였을까? 수사의 초점은 마이클 로카시오로 옮겨갔다. 마이클은 에드워드의 동생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그를 사건과 연결시켰다. 첫째, 2명의 목격자, 경찰관 1명과 이웃이 사건 당일 밤 매기의 집 근처에서 하얀색 박스 트럭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 트럭은 마이클이 소유한 것과 동일한 모델이었다.
둘째, 전화 기록을 통해 에드워드와 마이클이 사건 전 한 달 동안 24번이나 통화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평소 연 2, 3번 통화하던 것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마이클은 수사관들에게 사건 당일 마이애미에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형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 영상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사건 몇 시간 후 마이클은 에드워드의 아파트에서 목격되었다. 그의 등과 엉덩이에 검은 얼룩이 보였다. 이는 피로 얼룩진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마이클의 트럭 내부였다. 사건 직후 그는 트럭의 좌석과 카펫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 이는 증거 은폐 시도로 보였다. DNA 증거는 마이클을 사건과 직접 연결시켰다. 베이지색 셔츠, 수술용 장갑, 그리고 곤봉에서 그의 DNA가 발견되었다. 이는 그가 현장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하지만 마이클은 왜 매기를 죽였을까? 그는 매기와 개인적인 원한이 없었다. 수사관들은 에드워드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믿었다. 에드워드는 이혼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매기의 증언은 그의 재정적 몰락을 초래할 수 있었다. 또한 에드워드는 과거 매기를 위협한 적이 있었다. 그의 직원 구델랭이 곤잘레스는 에드워드가 마이클에게 그 여자를 없애고 싶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수사팀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계획된 음모라고 결론지었다. 에드워드는 마이클을 고용하거나 설득해 매기를 살해하게 했고 이를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았다. 버려진 가방, DNA 증거,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은 그들을 배신했다. 2005년 마이클은 체포되었고 같은 해 에드워드도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가족 내 배신과 탐욕의 어두운 얼굴을 드러냈다. 2006년 2월 마이클 로카시오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DNA 증거와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마이클이 매기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DNA 분석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검사 결과도 마이클의 DNA를 확인했다. 배심원단은 마이클을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로 판결했고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07년 2월 에드워드 로카시오의 재판이 열렸다. 그의 아들 에디 주니어와 직원 구델레이 곤잘레스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에디 주니어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협했던 과거를 폭로했고 구델레이는 에드워드가 마이클에게 살인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에드워드는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그를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로 판결했다. 그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에드워드는 2018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은 가족 내 갈등과 탐욕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매기의 죽음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비극이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돈과 복수는 결코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지만 한 가정은 영원히 파괴되었다.